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계부채에 대해서만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어느 정도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후기 관련은 왼쪽 하단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신문 기사를 또 하나 찾으면 찾으려고 하는데 가계부채, 여기도 있네요. 2017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시중 금리도 올리고 있고, 대출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계부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참고로 오늘 얘기하는 국가부채는요, 국가부채가 많으니까 한국이 망할 거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부채가 는다고 지금 국가가 망하거나 이런 곳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21년도까지 중앙일보에서 다뤘는데 지금 노르웨이, 뉴질랜드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갑자기 국가 부채 비중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는 약간 덜하죠. 이게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게 지금 정상인 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차피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고 빌려야 돼요.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따지면은 빚쟁인 거죠. 빚을 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앞으로 어떤 국가 발전에 쓸 돈을 마련을 하고 나중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딱 봐도 한국이 돈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거는 가시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도 한국이 국가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비율은 뭐냐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기준이에요. 자료는 IMF에서 제공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다?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간 국가에 속해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시는데 되게 단순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는 화폐량이 늘어났다. 즉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 이겁니다. GDP. GDP는 국내 총 생산이니까 한국이 어떻게 돈 벌어내는 능력이잖아요. 돈을 벌어내는 능력 대비했을 때 빚을 얼마나 많이 지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계부채도 자꾸 이거 쓰잖아요. 한 가구가 벌이가 얼마인데 얼마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쉽습니다. 한 가구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근데 빚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위험해요. 근데 제가 요새 여기에 심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국가 부채 비율이 제가 알고 있던 정상 기준선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안 망해요. 제가 지금 느끼는 미국은 거의 무적의 국가가 됐어요. 왜? 기축 통화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통화를 발행하면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계속 돈을 뿌려대는데 이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질 않아요. 왜? 자기들이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망하면 한국에 있던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니까 한국도 흔들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것도 흔들리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아무리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도 전 세계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해외에 나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을 늘려봤자 원화만 늘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 그 원 있죠.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그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계부채 비율이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은 뭡니까? 가계부채 비율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을 지금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집을 자꾸 빚내서 사니까 안 된다. 근데 담보대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늘어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집이 10억, 그리고 집이 20억일 때 어느 쪽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집이 10억일 때랑 20억이 있으면은 당연히 집이 20억일 때 더 많은 금액을 빌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보대출액도 늘어나고 집이 20억이면 전세가도 오를 테니까 전세 대출 금액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집이 10억에서 20억이 왜 됐을까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부동산이 또 올랐다면은 뭐 어디 뭐 정부 탓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적이 잘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유럽, 미국 전부 다 집값 오르고 있어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다 오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왜? 국가가 국가 부채 비율을 늘리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계속 화폐량을 늘려나가니까 화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거꾸로 올라가죠. 특히 땅이나 이렇게 제한적인 그러니까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는 더더욱 그렇겠죠. 금이라던가 아니면 땅이라던가. 물론 타이밍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화폐량이 늘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집이 10억인데 집이 20억이 됐다? 집이 20억이 되는 바람에 담보대출 양도 늘어났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전세대출 양도 늘어났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상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가계대출을 볼 때 국가 부채도 같이 맞아. 이거예요. 제 말은 이거예요.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볼 때 국가 부채 비율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가 내려갈 테니까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의 물가, 전반적인 어떤 자산이나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가계 부채도 절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아야겠죠. 국가 부채 비율은 요만큼 올라갔는데 가계 부채 비율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한국은 국가 부채도 많이 올라갔고 가계 부채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계 부채를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국가 부채가 상승 중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는 하락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방어가 가능해요? 이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중이라서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으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하죠? 그냥 화폐를 들고 인플레이션에 눌러 찍히면 되나요? 여러분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더더욱 몸에 와닿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똑같이 1억 원을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다르고요.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로또 1등 되면 강남의 아파트 그냥 뚝 샀거든요. 지금은 로또 1등이 돼도 강남 아파트를 선뜻 못 사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냥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는데 국가가 부채량을 늘어내면서 화폐량을 발행하면서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월급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 인플레이션에 해지를 하지 말고 다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의 화폐의 가치를 녹이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 화폐 있죠? 그 가치가 살살 녹아나면서 국가에서 새로운 돈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당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을 구입해야 돼요. 이때 대출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계대출이 늘어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일체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에서 국가 부채 어떤 상승 대비 가계부채 상승이 너무 급하다. 이거는 물가 상승에 대비할 게 아니라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그런 공식이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국가 부채에 대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쉬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화폐 가치 내려가죠. 그러면 사람들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아시겠지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은이나 원자재나 뭐 여러 가지 뭔가 실물 자산 비슷한 거를 아니면 유동화 증권 같은 거를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살 때 대출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있죠. 막히는 이유가 가계 대출이 늘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가계대출이 늘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아, 국가 부채가 늘고 있구나. 국가 부채 비율 자체가 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내려가니까 집을 빚내서 사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조차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도 사잖아요. 화폐가 남으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가계부채가 큰 문제니까 뭐 어떤 버블이 뻥 터져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게 그래프에 보이니까 뭔가 실물 자산으로 바꿔서 방어를 할 건지, 전 여러분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인플레이션을 당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금 선택이 가능한 분도 있고 선택이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내려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를 피해갈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게끔 뭔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부동산이었던 셈이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금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